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주부라고 하기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업가라고 소개할게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도련님 덕분입니다. 어쩌다 도련님과 이런 사이가 되었는지 인생의 절반 가까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동네 친구였어요.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 살았고 코 흘리기 때부터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불에 오줌 싸서 남편이 소금 받으러 다니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다른 여자친구들과 소꿉놀이나 인형놀이, 고무줄을 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나타나 괴롭히고 도망가는 동네의 짓궂은 남자아이였죠. 동갑내기라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적에는 남자애들과 여자애들끼리 성별로 나뉘어서 알 수 없는 다툼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딱 그런 사이였죠. 그렇게 초등학교까지 올라갔고 여전히 우리는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서 남중, 여중으로 갈라지며 서로 얼굴을 보는 게 줄어들더군요. 어쩌다 동네에서 교복을 입고 마주치면 왠지 낯선 모습에 말을 걸기가 어렵더라고요. 기존엔 몰랐는데 불쑥 남자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게다가 내가 모르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어쩌다 부모님이 시켜서 마지못해 인사를 하게 되면 긁은 목소리에 더욱 멀게 느껴졌어요. 어릴 때처럼 제게 짓궂게 굴지는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 들었지만 본 척도 안 하는 모습에 괜히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멀리서 보자마자 고개를 휙 돌린 채 다른 쪽을 보며 걸어가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는 아는 척하지 않을 거라 다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자 더욱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인문계에 진학을 했고 그 애는 공고에 다니고 있었죠. 집안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고를 가게 되었고 졸업할 때 취업계를 내고 취직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그의 남동생을 통해 들었습니다. 형과 달리 동생은 어찌나 살가운지 마치 여동생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외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동생 있는 아이들이 정말 부러웠거든요. 내게도 남동생이 있으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니 3, 4살 터울은 별 차이도 안 난다고 여겨지지만 어릴 때에는 완전 다른 느낌이었죠. 고등학생인 저에게 그 당시 초등학생인 친구 동생은 한없이 작고 귀엽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전 그 애의 남동생을 마치 제 남동생처럼 챙기곤 했어요. 길 가다 보이면 문방구에 들러서 간식도 사주었죠. 그런 저를 무척이나 잘 따랐어요. 어찌되었던 시간이 흘러서 저는 대학교를 서울의 모의상 디자인과로 가게 됐어요. 그 당시 중학생이던 그 남동생이 어찌나 울던지 자기도 곧 따라갈 테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더불어 자기네 형도 서울 근처에 있는 공장에 가게 되었다고 해서 내심 기대도 했어요. 잘하면 마주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건 시골 출신의 희망사항이었죠. 생각보다 서울은 정말 큰 도시였고 근교라고 해도 당시 버스를 타고 서너 시간은 좋게 가야 하는 곳이기에 마주칠 리가 없었죠. 그렇게 그 아이는 잊고 대학 생활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서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 됐을 때였어요.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을 때 멀리서 한 남학생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며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전혀 알아볼 수 없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고향에서 날 따르던 바로 그 남동생이었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서 저보다 곱절은 큰 것 같은 그 애를 보니 새삼 세월이 실감되더군요. 저를 따라서 이 학교로 진학했다고 하는 겁니다. 왠지 누나로서 기분이 뿌듯하면서도 왜 그럴까? 난 의구심도 들었어요. 어릴 적 저를 잘 따른 건 맞지만 학교까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남동생이랑 같은 학교를 다니니
점심도 먹고 학교 앞에서 술도 한잔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상 디자인 학과에는 남학생이 정말 드물어서 눈에 확 띄더라고요. 옷도 잘 입고 키도 커서 여자애들이 그 아이를 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제겐 늘 귀여운 남동생으로 보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 보면 틈틈이 자신의 형소식을 저에게 전하더군요. 안 듣고 있는 척했지만 어릴 적 그 남자애가 어떻게 자랐을지 무척 궁금했어요. 서울에서 자신과 같이 자취를 한다는 말에 그냥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전까지는 분명 근교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새 서울에 있었구나 싶었어요. 남자 둘이 자취를 한다니 분명 엉망으로 하고 살 것 같은 느낌의 그림이 그려져서 슬그머니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군대를 가야 한다는 남동생은 가기 전에 술자리를 갖자고 하더군요. 군대에 가기 싫었는지 술을 많이 마시는 모습에 친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술이 떡이 돼서 집에 안 들어간다고 떼를 부리는데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조금 쉬고 가면 괜찮을 거라며 성화를 부려서 잠시 쉬는 곳에 데려다 눕혔어요. 남동생을 이불 위에 던져놓고 핸드폰을 뒤져보았죠.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고 저는 거기서 형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내내 긴장이 되더군요. 낮은 소리로 여보세요라고 대답하는 남자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곤 제가 여보세요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저를 아는 척 하는 겁니다. 나지막한 그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근실이 괜히 빨개졌습니다. 동생이 너무 취해서 방에 눕혀놓았다고 이곳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며 지금 데리러 오겠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오는 동안 괜히 화장실에서 얼굴을 매만지고 화장을 고쳤어요. 몇 년 만에 제대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인데 왜 하필 이런 순간인지 원망도 했지만 왜 이리 긴장이 되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그는 제가 상상하고 있던 옛날 얼굴보다 훨씬 남자답고 멋있어졌더군요. 동생은 곤히 잠든 것 같으니 나가서 자신이 술 한 잔 더 사도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단순히 경쟁 상대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성숙한 어른으로서 친구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았죠. 솔직히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당시에는 친구라고 생각하며 만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근대고 설레는 기분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차 가까워져 갔고 남동생이 군대에 있는 사이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다니는 그와 저는 주말마다 틈나는 대로 데이트를 했어요. 2년간 그와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양가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두 분 모두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안 그래도 어릴 적부터 유달리 티격태격해서 왠지 연인이 될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가족 중에서 제일 크게 놀란 사람은 바로 남동생이었어요. 이제는 도련님이라 불러야겠네 하면서 웃으며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와 남편은 무척 당황했어요. 왜 우는 거냐고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으니 한참 말을 안 하다가 너무 기뻐서 그런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죠. 그렇게 결혼식은 차질 없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제 생일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나라고 손꼽을 수 있었어요. 결혼식에 맞춰서 휴가를 나온 도련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그 뒤로도 알콩달콩 잘 살던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남들은 찾아온다는데 왜 아직도 우리에겐 아이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 병원에라도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에 유난히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요즘 야근과 특근이 많아서 몸이 고된 것 같았지만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해서 오늘 급히 병원에 가느라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면허로 운전을 제대로 해본 적 없는데 그날은 무슨 초인적인 힘이 생긴 건지 남편을 차에 태운 채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사람은 왜 이리 많은지 난생 처음 와본 곳에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붙잡고 울며불며 사정을 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데에도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어느새 남편은 조금 나아졌는지 울지 말라며 제 옆에서 저를 위로했죠. 의사가 이것저것 남편에게 묻더니 좀 더 상세한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몇 가지 해야 한다고 했죠. 그 와중에 병원비를 걱정하는 남편에게 아무 말하지 말고 다 검사받고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며칠간 입원 후 결국 남편의 병명은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어요. 그날부터 남편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고 간호를 하고 싶었지만 병원비를 어떻게든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회사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간호는 도련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침 도련님이 대학교를 졸업 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없는 집에 여자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도련님에게 저와 같이 지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런 것도 느낄 여유는 없었어요.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병원에서 행여나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바쪽잠을 자며 지내게 되었죠.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가면 그나마 도련님이 있어서 빨래와 청소, 설거지 등이 되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만약 도련님마저 옆에 없었다면 저 혼자 지쳐서 무너졌을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갈아입을 옷을 챙기러 잠시 집에 들렀는데 도련님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분명 도련님이 제가 전날 입고 빨래통에 넣어둔 옷을 개슴츠레한 눈을 뜬 채 쳐다보며 이곳저곳 살피고 쓰다듬더군요. 순간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뺏었습니다. 도련님은 당황해하며 그게 아니고 연구를 하는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대체 뭘 연구 안 하며 어처구니 없어서 화도 나지 않았어요. 한바탕 따지고 들고 싶었지만 남편을 간호할 기운도 부족한 때라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고 말한 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분간 빨래통에 함부로 옷도 못 내놓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후 남편 간호와 현실이란 무게에 발버둥 치며 살았지만 결국 6개월 후에 남편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겨지지 않았어요. 분명 큰 병원이라 해서 수소문해서 입원을 했거든요. 처음 입원 당시에는 초기 증상이라서 한 달간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퇴원이 가능할 거라 해서 희망적으로 살았는데 치료만 받다가 고통스럽게 가게 되었어요. 장례식 때에도 몇 번이나 혼절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남편과 닮은 도련님의 모습에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련님과 같이 살 이유가 없어져서 도련님께 사정을 말하고 제가 힘들어서 그러니 편한 원룸으로 이사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도련님이 나가는 것은 나가는 거지만 그날 일에 대해 변명할 기회는 달라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고 힘들었지만 일단 그래도 듣기는 해보겠다고 했어요. 도련님은 갑자기 자신의 방에서 스케치북 한 더미 들고 나오더라고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에게 보여주는데 그곳에는 온통 여성의 속옷이 가득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대학 시절 전공을 잘 기억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도련님은 의상 디자인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죠. 자기가 꿈꿔왔던 패션 사업이 바로 여성 속옷 의류라고 하더군요. 말은 그럴싸했지만
그게 결코 이상한 짓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며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고 앞으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도련님은 기가 죽은 채 알겠다고 다시 묵묵히 짐을 쌌어요. 그러면서 집을 구할 때까지만 있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에 흔들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착하고 작은 남동생이었던 도련님이 생각나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날 혼자 식탁에 앉아 소주를 컵에 따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들어왔는데 이걸 허투루 생활비에 쓰고 싶지 않았어요. 무언가 보람 있는데 사용하면서 시댁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도련님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한 잔 같이 할 거냐고 물으니 조심히 식탁으로 오더군요. 그리고 그 스케치북을 다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다시 들여다보니 그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도련님 사업에 투자를 해보겠다고 말이죠. 대신 조건이 있었죠.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남편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를 하기로 말이죠. 도련님은 동의를 했고 우리는 그렇게 여성 내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방에서 착용도 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감상평만 이야기했는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도 있고 답답하더라고요. 도련님은 머뭇거리더니 아무래도 보여주고 직접 말하는 게 서로 즉각적으로 이야기도 하기 편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내 일만 있고 보여주는 게 무척 망설여졌지만 스스로 내가 모델이다라고 생각한 뒤 거침없이 하게 되었어요. 도련님은 역시 프로더군요. 일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가끔 이를 위해 순간순간 옷을 터치할 때마다 제 몸이 짜르르르 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하늘나라를 간 후 남자의 손길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 것 같았죠. 그 뒤로도 테스트를 하는데 도련님의 눈길이 구석구석 닿다 보니 너무 기분이 이상하고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숨이 조금씩 가파오는데 그런 제 상태를 눈치챌까봐 긴장되고 조마조마해서 더욱 온몸의 감각이 집중되었죠. 하루는 도련님이 저를 빤히 보더니 성큼성큼 다가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형수님, 아니 이제 그냥 옛날처럼 누나라고 부를게. 형보다 내가 먼저 더 누나를 좋아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형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거 다 알아. 이제 내가 보듬어 줄게. 나도 형을 잃어서 누나 힘든 거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아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도련님의 고백에 저는 그대로 멈춰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렴풋이 옛날부터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너무도 놀라서 고려해보겠다고만 했어요. 안 그래도 사업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거절하고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겠다고 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결국 우리 사업은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중박은 났어요. 편한 느낌의 여성용 트렁크를 개발해서 온라인 쪽에서 제법 팔리고 있거든요. 첫 매출이 흑자로 돌아간 날 조촐하게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기뻐하며 한잔하는데 도련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었는데 어떠냐고 말이죠. 일단 빠른 시일 내에 대답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남자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시부모님을 볼 면목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접고 사업만 같이 해야 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의 의견이 절실합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